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캐나다 유학 장애물 뛰어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희한한 게요, 우리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엄마가 먹잖아요. 그럼 아빠가 반대를 하고, 엄마 아빠가 다 이제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아이가 안 간다고 그러고, 이제 간신히 아이 설득시켜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아이까지 동의를 하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대하고, 주변에 온갖 방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요, 누구에게나 이런 그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장애물이 많다라는 거. 이게 나만의 장애물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극복하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유학을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설득하기. 초등학생, 중고생을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먼저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엄마 나 유학 보내줘, 유학 가고 싶어, 그런 애들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데 90%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거의 막 가겠다고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가겠다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학원이나 무슨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유난히 자기 또래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 쟤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근데 알아보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뭐 유학을 갔다 왔다거나 어쨌든 뭐 살다 왔다거나 이런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 나도 보내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갔다 온 아이들을 보는 경우는 아이가 5학년, 6학년 정도 돼야 그런 경우를 주로 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가겠다 그러면 우리 애가 좀 늦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기인 4학년, 5학년생들의 경우에는 대체로는 너 유학 한번 가볼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간다고 그러는 것이 정답입니다.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 언니, 오빠, 형 이렇게 보냈다가 동생을 보내는 경우,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생이 이제 때가 되면 당연히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심경이 조금 바뀐답니다. 늘 제가 봐왔던 거거든요. 남의 아이 이야기를 했을 때, 또는 내 아이가 아직 그 시기가 안 돼갖고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때가 되면 보내고, 남의 아이들도 OSS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내 아이가 당사자가 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보내는 경우도 그렇고 둘째를 보내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둘째를 보내는 경우는 왠지 첫째 애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모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를 보내는 경우는 믿음이 조금 적어요. 얘는 첫째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보내려고 보면 조금 주저주저 또 하십니다. OSS를 못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얘는 큰애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동생들이 훨씬 더 잘 지냅니다. 눈치도 빠르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배에서 난 아이들도 어쩜 그렇게 아이들이 다 다르죠? 동의하시죠? 얘는 뭐 우직하고, 또 얘는 까불고, 얘는 믿음직스하고, 얘는 다 다른데요, 모든 아이들이 다 때가 되면 적응을 합니다. 약간의 시간차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 적응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적응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싶으면 일단 그냥 3개월 보내고 나서 연장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초등학생들이 유학을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아이를 엄마가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쌤을 부르세요. 제가 만나면 아이들은 갑니다. 딱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어린 아이를 예행 연습시킨다고 1, 2학년, 뭐 3학년 이때 뭐 한 달이나 보름, 뭐 심지어 일주일 엄마 떨어져 있는 연습시킨다고 해갖고 미리 예행 연습시키지 마세요. 그럼 정작 4학년 돼가지고 보내려고 할 때 아이가 안 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설득하기 힘들어요. 아이를 한번 부모하고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다시는 부모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쨌든 부모가 내 아이를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아이는 갑니다. 그리고 이걸 하지 마세요. 이제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엄마가,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고요, 아이가 간다 그러면 보낼게요. 만약에 아이가 절대 안 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보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하죠. 얘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요? 그런데 제가 만나면 간다니까요. 근데 거꾸로 어떤 엄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나면 간다니까요. 그냥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그러면 절대 못 만나게 합니다. 왜? 간다 그럴까 봐.
간다 그럴까 봐.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심리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간다 그래도 걱정, 안 간다 그래도 걱정. 그게 부모 마음이라니까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제가 만남 갑니다. 중고생들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중고생들은 이때 이제 사춘기 접어들고 조금 머리가 컸다고 아주 뭐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죠. 그냥 한마디로 엄마 나 안 가. 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중고생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가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냥 영어로 하는 수업 시간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가 왠지 좀 바보가 되는 느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랄까 친구들하고 지금 제일 그 사이가 좋을 때인데 그 친구들을 버리고 혼자 가는 느낌 그것도 마음이 안 편하고 또 갔다 와서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유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좀 찝찝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중고생들이요. 제가 만나면 갑니다. 제가 만나면 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야기는 애가 안 가려고 그러는 경우에는요. 초등학생이든 중고생이든 그냥 오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러니까 부모는 서로 얘기를 잘해서 아이 설득은 제가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아이의 유학을 반대하는 아빠를 설득하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처음에 그 아이를 유학을 혼자 보낸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얘기 처음 들으면은요. 그 아이를 혼자 보내는 그 다른 엄마들이 모진 엄마, 좀 이상한 엄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요. 때가 되면 적응이 된답니다. 자꾸 이제 듣고 또 갔다 온 아이 이야기도 듣고 또 홈페이지나 밴드를 통해서 OSS의 생활을 매일 접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익숙해져요. 참 희한하죠? 정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만큼 자신이 생기고 보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 아빠를 설득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아빠가 설득이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통의 아빠들은 아이의 유학에 대한 정보를 엄마만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거의 정보를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만 이제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다 까먹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준비된 상태에서 아빠한테 그냥 폭탄 선언하는 겁니다. 오빠야 또 누구 아빠 우리 애를 보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아빠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빠도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놀랬던 아빠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오쌤의 동영상 강좌도 보고 밴드도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빠도 그 과정을 거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빠한테 엄마의 생각을 팍 강요한다거나 서둘러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를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결정을 아빠가 하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오쌤을 직접 만나서 오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요.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백화점에서 여러분 옷 살 때 옷 안 입어보고 사세요? 당연히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옷을 입어보면 꼭 사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빠를 만나보고 나서 아빠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러고도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예 그런 기회마저도 안 갖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그 되게 안타깝다고요. 아빠가 결정할 수 있게끔 충분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아빠 스스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얻고 그래서 아빠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아빠에게 오쌤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거는 어머니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정은 아빠가 하라고 하더라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이의 유학을 반대하는 시어른 설득하기. 이거는 설득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불가능하고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생각은 대부분 이래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핏덩어리 같이 어린애를 혼자 보내냐.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보통 이렇게 어르신들은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막 그 며느리나 아니면 딸이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부모님께서 돈을 대주시는 경우라면 못 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보내기 쉽지 않아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머니 또는 뭐
아버님 그냥 애들 저 친구하고 같이 방학 때 그냥 한 두세 달 방학 때만 좀 보내볼게요. 다른 애들은 뭐 1년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자신이 없고요. 그냥 방학 때만 좀 경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대부분 또 시어른들께서 어르신들은 뭐 그냥 마지못해 그냥 그래라. 그 정도는 이제 용납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제가 장담할게요. 일단 가고 나면 어르신들이 훨씬 좋아합니다. 훨씬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개별배인데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초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영어로 매일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 보고 막 스피치하고 이런 거 보고 나면은요 어르신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시어른은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잠깐 방학 때만 잠깐 좀 갔다 오게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무조건 떠나는 겁니다. 떠나고 나면 저절로 그때는 좋아하시게 됩니다. 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뭐냐면 엄마의 생각이 확실하면 결국 유학은 보내게 되더라. 엄마가 제가 그동안 이제 이 정말 올해 11년 차죠. 네. 경험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엄마입니다. 네. 엄마의 생각이 확실하고 그리고 엄마가 확실한 교육 어떤 그 지도자 교육에 대해서 막 약간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이 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아이는 그대로 갑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갑니다. 예. 아이들의 생각을 너무 존중해 준다고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는 부모가 이끌어주는 그 어른들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이 결국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우리 애를 어떻게든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아이는 꼭 갑니다. 어떻게든 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거든요. 엄마가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애가 저렇게 안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보내겠어요. 자꾸 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애 핑계를 자꾸 대시는 거는 엄마가 보낼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중요하더라.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쌤한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각각의 상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제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을 요령을 조금 드릴게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 유학이 미국 유학보다 인기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캐나다하고 미국이 언어적으로는 영어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호주, 뉴질랜드하고 미국, 캐나다 영어는 조금 다르죠. 그건 아시죠? 발음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토론토나 밴쿠버는 뭐 시애틀하고 이렇게 경계 지역이죠. 밴쿠버는 그다음 토론토는 저쪽 뭐 뉴욕 그다음에 보스턴 이쪽하고 경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의 뭐 경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국경선을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언어적으로는. 그렇지만 국가의 정체성이 좀 다르잖아요. 예.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고 그리고 초강대국이죠. 근데 그 초강대국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고 나서부터 적이 조금 많아요. 미국에. 그렇죠. 이슬람 국가 그리고 뭐 여러분 저 최근에 미국을 아마 다녀오신 분은 그 국경 통과하면서부터 너무 아마 짜증나는 경험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캐나다는요. 이렇게 국경 들어갈 때 어서 오세요 하는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미국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좀 이렇게 깔아보면서 왜 왔어? 확실해? 그래. 약간 좀 기분 조금 안 좋아요.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는 약간 외국인에 대해서 요즘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더 그러잖아요.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거든요.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죠. 늘 그죠? 적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정서적으로도 너무 미국 사람들이 콧대가 세요.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캐나다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날씨도 좋지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적이 없는 안정된 국가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나는 정말 여러 나라에서 살아도 보고 이렇게 여행도 다녀봤지만 캐나다 사람들만큼 착한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착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캐나다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안정된 캐나다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매우 선호를 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매우 또 중요한 요소가 이거죠. 더욱 저렴해진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가 지금 4, 5년 전만 해도 미국 달러하고 똑같거나 한때는 미국 달러보다 비쌌어요. 캐나다 달러가.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캐나다는 산유국입니다. 물론 중동 지역처럼 전적으로 캐나다의 그 경제가 뭐
기름값에 좌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계 유가가 올라가면 캐나다 달러도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캐나다 달러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기름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한때 유가가 비쌀 때는 150달러 정도 했죠. 배럴당. 지금은 얼마죠? 한 50달러 선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미국이 산유국이 됐잖아요. 물론 예전부터 기름이 나왔지만 요즘 그 새로운 방법으로 미국에서 막 이렇게 기름이 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기름을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수출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세계적인 기름이 폭락한 거잖아요. 유가가. 제일 큰 피해를 본 나라가 러시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죠. 아주 그냥 막 붕괴됐잖아요. 경제가. 미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기름이 많이 나면서 미국은 이제 더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점점 더 강세가 돼가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캐나다는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점점 더 미국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가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달러 대비 한 74%, 5%?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캐나다 달러가 이렇게 값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캐나다 유학 보내기가 쉬워진 거죠. 달러가 싸졌으니까. 자, 앞에서 또 한번 얘기했지만 캐나다 날씨, 적당한 시차, 거리 이런 것들. 날씨 정말 좋습니다. 특히 밴쿠버는 1년 내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5일 정도밖에 안 돼요. 반팔 입고 그냥 위에다 뭐 걸치고 다닙니다. 밴쿠버 정말 날씨 좋습니다. 겨울에 춥지 않아요. 여름에 별로 덥지 않습니다. 눈이 오긴 오는데요. 뭐 눈 와가지고 막 뭐 길이 복잡해지고 그런 날이 며칠 없습니다. 밴쿠버는. 토론토 쪽은 눈 무지하게 오죠. 이 서쪽 지역은 이 해양성 기후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는 정말 천국입니다. 여러 면으로. 그 나무 보세요, 나무.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막 큰 사람, 온갖 비바람 다 거쳐내고 소나무야, 그죠? 캐나다의 그 나무는 전부 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나무잖아요. 쭉쭉 뻗은 나무. 그게 왜 그래요? 자연재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와도 90도로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정말 평화로운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많지 않은 한국 교포, 수준 높은 교포 사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 세계의 그 교포 수준은 그 지역 사회의 그 본토 사람들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는요. 세계에서 그 교포들의 수준이 제일 높은 도시인데 그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렇게 뭐 인구도 많지 않고 산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고 살 게 별로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을 싸들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차별 없죠. 그죠? 인종차별 없죠. 날씨 좋죠. 적당하게 한국 식당, 한국 병원, 한국 변호사 뭐 이런 한국 사람들 좀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밴쿠버로 그렇게 유학들을 많이 가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여러 번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밴쿠버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너무나 유학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많이 몰려들어서 한국에서도 유학 너무 많이 옵니다. 최근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등록을 서둘러야만 합니다. 유학생들이 너무 넘쳐나면서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2018년 겨울 1월 달에 가는 22기 그리고 2018년 8월 달에 가는 23기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1년 이후도 바로바로 교육청에다가 등록을 하고 돈을 내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평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OSS 유학 보내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 계획 있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진행을 바로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거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